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금융세무 제1절 종합소득세 총론,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제5절 연금소득, 제6절 기타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세금에 대한 질문을 제법 많이 받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상담 역량도 올라갈 수 있고 자신감도 올라갈 수 있도록 세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책은 661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고요. 먼저 제1절 종합소득세 총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는요,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자연인에게 부과하는 소득입니다. 자연인은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과세 원칙을 볼게요. 소득 원천설과 열거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 원천설은 뭐냐? 과세소득을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8가지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요,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고요. 기타부터 양도까지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열거주의를 보겠습니다. 열거한 소득세법은 과세를 합니다. 자, 열거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6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종합과세. 자, 1번 원칙은요,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종합과세란 뭐냐? 1번부터 6번의 소득을 일정한 기간에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 같은 페이지고요. 밑에 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1번부터 6번까지를 하면 2배, 4근, 연기. 그죠? 6가지를 합해서 종합과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위로 다시 올라와서요. 자, 그러면 예외가 있는데요. 분류과세와 분리과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분류과세부터 보겠습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표를 보게 되면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보시게 되면 분류과세로 별도로 이렇게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로 보시게 되면 다시 분리과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분리과세는 원천 징수된 소득 중에서 금액적 중요성이 낮은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요. 과세 종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표를 보시게 되면 분리과세는 이자와 배당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고요. 사업은 무조건 금액 상관없이 종합과세 됩니다.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시에 분리과세가 되고요. 연금은 1200, 기타는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고 그 금액 이상들은 종합과세로 합산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조금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다를 보겠습니다. 개인 단위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요, 철저하게 개인 단위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종합부동산세도 인별이고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인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라 한번 보겠습니다. 누진과세, 인적공제 및 원천별 과세, 차별과세입니다. 소득세법은요, 6에서 42% 사이의 단계별 누진세율을 합니다. 소득에 따라서 달리 과세가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연말정산 해보셔서 알겠지만 인적공제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득의 크기가 같더라도 그 종류에 따라 담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담세력은 세금을 부담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소득 종류별로 차별적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중과세를 하고요. 뭐 근로소득은 조금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663페이지 가겠습니다. 마의 신고 납세주의는요, 보통 5월 31일까지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원천과세, 원천징수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개념을 읽어볼게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지급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정부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래서 개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페이지 665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3번 납세 의무자를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자 구분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뉘는데요. 수신 일반 2에서 비거주자 등에 대한 금융소득 원천징수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는 것은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거주자는요,
국내 원천소득과 국외 원천소득 모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세를 해야 되고요. 비거주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자, 밑에 1번 주소의 판정 기준에 가를 보겠습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경우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가족이 있고 직업, 자산 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국 항해 승무원의 경우 가족과 거주하는 장소 또는 통상 체제 장소가 국내인 경우, 4번도 이렇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67페이지 이렇게 가겠습니다. 5번 소득세의 계산 구조입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은 2배, 4근, 연기 해서 종합소득으로 6가지를 합산한 것입니다. 668페이지로 가주시게 되면요.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만큼 빼주게 되죠. 그래서 인적공제,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각종 신용카드 이런 것들도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공제를 받고 나면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세율은 6에서 42% 아까 단계별로 비율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금을 곱하고 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 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 세액이 결정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금액을 빼주게 되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자녀세액공제가 요 바뀐 부분이 적용이 안 돼 있네요. 여기 7세 이상으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취약 아동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7세 미만이라도 취약을 하게 되면 이제 포함이 되고요. 아동수당을 어린 아이들은 받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이렇게 감면을 다 받고 나면은 최종적으로 세금이 결정이 되죠. 거기에서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를 더 부과하게 되고요.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빼주고 이런 식으로 세금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69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자, 지금부터는 종합소득의 2배, 4근, 연기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2번 이자소득. 이자소득 범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쭉쭉쭉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기저축성 보험 차익도 이자소득에 들어가게 되고요. 보론조건부 채권, 매매차익도 이자소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네, 67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가로 2번에 단기저축 보험의 보험 차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체결한 저축성 보험 차익에 대한 내용인데요. 크게 일반 저축성 보험과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과 종신형 연금 보험 계약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자, 요거는 671페이지의 표와 이렇게 번갈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671페이지에는 2017년 4월 1일 이후에 변경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670페이지의 일반 저축성 보험을 계속 보면요.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되죠. 그죠? 그리고 합계액은요. 2억에서 바뀌었죠. 671페이지에 1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1억 원으로 다시 저축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은 맞습니다. 그리고 5년 이상 불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금액이 추가가 되었죠. 월 적립식이 150만 원 이하일 것, 이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표로 돌아오게 되면 종신형 연금 보험 계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지급을 받게 되고요. 연금 외의 형태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 시 이런 것들은 재원이 소멸하게 되고요. 자, 중요한 거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초 연금 개시 이후부터 사망 전일에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자, 67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이 3번은 종신형 같은 경우는 금액이요. 이렇게 일반이라든지 저축성과 월 적립식과 다르게 금액이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런 것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3번 배당소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673페이지 그대로고요. 가볼게요. 배당소득의 범위를 보겠습니다. 배당소득들은
이런 소득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볼게요.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이제 수익증권이죠. 그죠? 배당소득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법률에 의해서 파생결합증권. 이제 밑에 쭉쭉쭉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 페이지를 좀 많이 넘겨서요. 67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인데요. 그 중에서도 비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비과세되는 상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주택 마련저축은 가입을 할 수는 없지만 고객이 물어볼 수는 있겠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돼주시면 좋겠고요. 65세 이상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을 하고 소액지주로 인별 액면가에 1,800만원 이하의 우리사주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또 비과세가 됩니다. 농협 등 조합에 의한 예탁금 1인당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가 되고요. 재형저축 이것도 이제 가입이 끝났지만 또 여쭤보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A 같은 경우도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이렇게 비과세가 됩니다. 이 상품 종류에 따라서 2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400만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청년우대형 종합저축 같은 경우도 이자소득에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장병내일 준비적금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가 되는 상품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많이 넘길게요. 68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절세 방법 고객들에게 안내를 해주면 좋겠죠. 가보겠습니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을 투자를 해라. 당연한 얘기겠죠. 세금이 없으니 좋고요. 분리과세는 종합과세에 안 들어가니 좋겠다. 그리고 나와보겠습니다. 금융자산의 증여. 증여는 나중에 세법의 10절에서 증여세에서 자세히 한 번 더 배우겠지만 저희도 간단하게 한번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는 6억이고요. 직계존속은 5천만원, 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000만원인데요. 10년에 걸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자, 684의 맨 밑에 다음입니다. 금융소득의 기간별로 분산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연도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불리하고요. 그래서 올 1스처럼 이렇게 이자를 조금 균등하게 분산해서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더라. 그래서 우수 고객들에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죠. 나와 보겠습니다. 과세제외 금융자산의 활용.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이런 것들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685페이지에 펀드 관련 세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펀드를 투자할 때와 직접 주식 투자를 할 때 세금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매매 차익은 둘 다 비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주식 배당 소득은 둘 다 과세가 됩니다. 채권 매매 차익은 직접 투자할 때는 비과세가 됩니다. 근데 사업성이 있는 경우라 되어 있는데 사업성이 있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채권 이자 소득은 과세고요. 환차익에 대해서 직접 투자할 때는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687페이지 제3절 종합소득 2배삭은 연기 중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1번 사업소득의 총 수입 금액은요. 당일연도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일반적으로 매출액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는 어떤 것들인지 볼게요. 총 수입 금액을 얻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데요. 매출 원가라든지 종업원 급여, 임차료 등 이런 것들이 필요 경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은 사업소득 중에서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에는요,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688페이지 가겠습니다. 총 수익 금액은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받는 임대료 및 관리비가 되겠죠. 그럼 필요 경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관련으로 급여, 감가상각비, 세세공과금, 보험료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도 크게 보면 사업소득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690페이지 제4절 종합소득 2배삭은 연기 중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근로계약에 의해서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죠. 뭐 급여나 상여 주로 그죠? 그리고 3번도 해당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회사에서 퇴직금을 하고 그 직원에게 조금 더 주는 금액이 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책을 넘겨서 695페이지로 펼쳐주시겠습니까? 4번 근로소득 금액의 계산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은요,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만큼 빼주게 됩니다. 자, 총 급여액은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공제는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총 급여액이 다르죠. 그 급여액이 많아질수록 소득 공제되는 비율은 어떻죠?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 비율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펼쳐서요. 69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제5절 2배 작은 연기 중에 연금소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2번 연금소득의 범위. 자, 연금소득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공적연금소득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사적연금소득이 있습니다. 그래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자, 697페이지에 밑에 가를 보겠습니다.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공적연금관련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주로 해당이 될 것 같고요. 698페이지 가겠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요, 여러분 699페이지로 가주시겠습니까? 자, 사적연금에 해당되는 연금 계좌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탁은 지금 가입은 안 되고요. 보험으로 주로 하게 되겠죠. 증권회사는 펀드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뭐 IRP, 그리고 DC 같은 경우도 운용 지시를, 납입 지시를 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포함이 됩니다. 요런 연금 계좌가 연간 1,800만 원 이내에서 합산해서 불입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돌아서 69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조금 오타죠, 그죠? 사적연금으로 바꿔주시겠습니까? 사적연금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볼 텐데요. 자, 그 사적연금으로 예를 들어서 IRP를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IRP에 세액 공제 받지 않은 그런 계좌 납입액 등은요. 연금으로 타든 일시금으로 타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 해당되죠.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나 이자 붙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16.5% 세금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소득을 징수를 하게 됩니다.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연퇴직소득인데요. 우리가 IRP로 퇴직금을 받을 때 바로 과세가 되지 않죠. 고객이 연금으로 타든 일시금으로 수령하든 그때 수령을 할 때 세금을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로 세금이 부과가 되고요. 연금으로 찾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705페이지를 펼쳐주시고요. 제6절 마지막 기타 소득이 남아 있습니다. 평소 기타 소득이 어떤 소득들이 해당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청취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